이미 손실을 확정 지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 상황이 6개월 후면은 달라질 거다. 또는 1년 후면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히면 사실은 좀 더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집을 언제 사야 되냐 이런 질문 뭐 항상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경우에 이제 집을 사는 건데 이 여건이 돼서 집을 사더라도 굉장히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모아놨던 돈 플러스 또 이제 20, 30년 길게는 이제 50년의 시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쏟아부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난 후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에는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의 위기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지금 이 바닥이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시장이기 때문에 거품이 아직은 완전히 조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부 지역의 경우는 고점 대비 한 50에서 70% 정도 빠져야 적정 가격이다 이런 네. 말씀도 하시는 걸 기억하는데 네. 그 정도 더 이제 가격을 좀 추이를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70%뭐 50%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가격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절반이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느냐 그쵸.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집값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폭등장을 겪었고 꽤나 장기간 이 상승장을 겪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올라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5억 정도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10억이 된 상황이거든요. 두 배가 두배 오른 올랐네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사실은 10억의 집을 마련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평생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네. 이거를 어떤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소득 대비해서 가계 평균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가 한 30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26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근데 2013년도가 11배였어요. 그런데 OECD 평균의 그 수준의 어떤 나라의 집값 수준을 보면 네. 정상적인 어떤 그 범위를 보면 11배 정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2013년 가격 수준이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한 이제 뭐 80% 이상 빠져야지 사실은 13년도의 가격 수준이 되는 거고 네. 물론 이 11배가 뭐 아주 적정한 가격이다 이게 정상 가격이다 뭐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참작되는 수준의 가격 대비해서 현재 집값 수준이 26배니까 아직은 고점이다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움직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은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실은 보고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이고 이 가격을 믿고 어떤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어떤 여기에 참여하는 걸 지양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매수자와 매도자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정말 살 수 있는 사람, 유효 수요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의 자금이 있고 목돈이 있고 플러스 감당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겠죠. 근데 매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고 자산은 많지만 이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상태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자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팔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자산은 많이 갖고 있지만 당장의 현금 유동성이 개별적으로도 개인별로도 유동성의 경색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누가 더 급할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더 관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금리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라 사실은
대출을 받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래서 금리 변화를 좀 어떻게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금리가 과거에 이제 많이들 빌렸던 게 뭐 3%대, 4%대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의 대출은 6, 7%대 이 정도는 가야지 되는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 2배는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만큼 올린 것도 아니고 이제 3.5인가요,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시장에서 결정된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6%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금리가. 금리라는 거는 결국 돈을 사용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의 가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남의 돈을 쓰려면 이만큼의 돈을 부담을 해야지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금리가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을 때는 그 값을 조금만 내도 쉽게 빌렸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돈을 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는, 축소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용이 엄청나게 좋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한 메리트이 있다라면 싸게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가 이 돈을 나중에 회수할 때는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금리가 요 정도 낮아도 충분한 이익이 있어. 뭐 이런 판단이 되면 글로벌 자금도 들어와 주겠죠. 그런데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매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또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결정하는 게 또 부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너네 나라는 이렇게 외국에서 보고서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언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금리는 지금 수준에 동결한다고 해도 무조건 뭐 다시 내려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느니 기준금리를 또 올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금리 전체적인 시장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피벗이 와서 다시 금리를 내리는 상황으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내년 하반기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더 올릴 개연성도 있고 여기서 동결을 하더라도 꽤나 오랜 기간 현상 유지하고 인플레가 2% 수준 목표치까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당장 올해 하반기에 해결이 되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해결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계속해서 연명 조치를 하고 또 선제적으로 정부가 돈을 투입하면서 이 상황들을 좀 완화시키고 터지지 않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을 때 이게 여력이 있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시장의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 중에 경매도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금리나 부담을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을 내놓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기에 좀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타이밍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경매로 물건이 나온다는 거는 강제적인 형태로 매매의 대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돈을 갚지 못해서 내지는 어떤 그런 저당권에 의해서 보통 많이 넘어오니까.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해결될 수 있었으면 경매로까지 넘어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경매로 넘어온다는 거는 시장에서 해결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 돈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포기한 수준의 물건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 즉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물건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낙찰받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는 지금 이 가격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내가 이걸 낙찰받을 수 있느냐랑 연관이 되는데 그 낙찰받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게 또 주택 말고도 상가, 토지 여러 유형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택 말고 이런 부동산의 좀 상황들은 어떤가요? 사실은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즉 대출이 너무나 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전반적인 상품들이 다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식산업센터, 뭐 그쵸.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뭐 아파트 대형 상품인 대체 상품인 뭐 오피스텔 2룸형, 뭐 3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팔렸고, 이런 사업
사업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이제 네. 뭐 하이엔드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비싼 값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왔는데 그것도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부분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더 위험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일찍 돈줄이 막힌 거죠,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고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도 해지하려고 소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피도 굉장히 많이 형성된 상태고 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구분 상가들이나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임대 수익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상가 개발 상권 자체가 이제 온라인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그렇게 또 잘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누군가 와서 장사를 해서 남는 게 있어야 들어와 주거든요. 장사.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어떤 상권이 형성되고 뭐 이런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형태가 많고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다고 해서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품이거든요. 관리비 기본적인 관리비라든가 뭐 유지하는데 세금도 그렇고 계속 있으니까 이건 이제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상가 물건이나 오피스텔도 굉장히 경매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라는 게 뭐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야지 집값 이제 진정한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상황들이 변해야 집값이 좀 다시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집값의 회복이 어디로 회복이 되는지를 기준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준이 지금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전 고점이 어떻게 보면 집값을 이 정상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올라가길 기대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가격 수준으로 가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시점에 온 거고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가는 이미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은 사실은 이 허황된 가격에 기초해서 분양이 이든 뭐 어떤 사업성을 계획했던 상품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는 상태고 그들이 건설사들도 거기에 보증을 서져 있는 상태고 여러 그 기업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다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다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체안펀드 이런 거 투입하면서 어쨌든 상황을 연장을 시켰고 펀드 조성해가지고 지금 구제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PF 사업이 5%밖에 안 돼요. 전체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은 이미 손실을 확정지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 상황이 6개월 후면은 달라질 거다. 또는 1년 후면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히면 사실은 좀 더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라는 게 고점 대비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거품이 빠지고 좀 정상화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 정상화되는 상황이 돼야 사람들이 닿을 수 있는 가격이고 내가 노력하면 이 정도의 집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지만 살 수 있다라는 사회가 돼야 애도 낳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이 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례없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인구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인구 얘기하냐. 그래도 다른 데 다 사람이 없어도 다 서울에 와서 모여서 살 거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시는 분들 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특히나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라는 상품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줄어든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지어놓은 상태예요. 공급 이슈도 또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한 채를 원하는 시장에서는 지금 공급한 게 충분히 넘쳐나는 공급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4-5채씩 또 많이 산 사람은 뭐 800채 산 사람도 있고 400채, 4000채 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원하는 시장에서는 아무리 공급해도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 공급 부족을 이유로 굉장히 많은 집을 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인 수요자, 이 집을 그럼 내가 공급을 많이 해서 이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누군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사고 있는데 그걸 채워줄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인구가 계속 생성이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중산층도 많아지고 해야 이게 채워질 건데 순환이 되고 할 건데 지금 이런 현상이 오히려 그걸 저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그럼 더 나중에 어떤 침체에서 다시 반등으로 갈 때 어떤 수요를 이끌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구 문제도 지금은 이제 이걸 되게 가볍게 여겨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무주택자들을 위한 좋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무주택자로 계신 분들은 나름의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것도 집값이 수억씩 떨어졌다고 해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 떨어졌다 한들 아직도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무주택으로 그냥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판단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막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걸 자극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치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